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 할머니가 고양이 때문이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엄마 친구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엄마 친구분 중 한 분이 말씀해 주신 거야. 허리나 뼈 혹은 관절염이 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이 엑기스가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거든. 나도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심하게 고생하실 때 고양이 엑기스 이야기가 어른들 사이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어. 할머니가 그런 거 먹기 싫다고 하셔서 병원 치료 몇 년째 받으시는데 여전히 고생 중이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미신처럼 잘 듣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해서 드시는 분들이 꽤 있대. 엄마 친구분의 여동생 시댁 할머님이 허리 통증과 관절염이 너무 심하셔서 거동도 거의 하지 못하고 누워만 계셨대. 효자로 소문난 시부모님이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관절염에 좋다는 약을 다 구해다 드시게 하고 고양이 엑기스를 잘 만든다는 집에서 구해서 드셨는데도 차도가 전혀 없어서 낙담하셨대. 시아버님 친구분 중에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 자기 어머님도 몇 년 전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다가 어떤 할머님이 다려주는 고양이 엑기스를 드시고 나았다면서 한번 가보라고 주소를 알려주더래. 그 할머님이 지금도 하시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찾아가보라고 해서 시부모님이 찾아가셨대. 워낙 시골이라 그 동네 사람들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그 할머님 성함만 대면 사람들이 엑기스 때문이냐고 헛걸음한 거라고 그런 거 안 한다며 그냥 가라고 하더래. 어찌어찌 해서 할머님 집을 찾았는데 마당에 등이 심하게 굽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성함을 물어보니까 그분이시길래 여차저차 사정 이야기하고 고양이 엑기스를 부탁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먹고 살려고 고양이 잡아다 엑기스 만들어 팔았지만 엑기스 팔기 시작하고 남편이랑 자식 있는 거 다 험하게 죽고 등까지 굽었다면서 더 이상 안 만든다고 막 쫓아내더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석 달을 매일 하루도 안 거르고 찾아가서 제발 우리 어머님 좀 살려달라고 부부가 나란히 무릎 꿇고 애원하니까 할머님도 마음이 동하셨는지 자식들이 너무 효자라서 정말 마지막으로 만드는 거라며 일주일 뒤에 찾으러 오라고 해서 일주일 뒤에 가니까 엑기스 담은 병을 주시면서 돈은 필요 없다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시더래. 그 엑기스 시할머님께 드시게 했는데 무슨 처방을 했는지 그 많은 약 하나도 안 됐던 분이 6개월 뒤에는 가볍게 산책하실 정도로 좋아지시더래. 시할머님 몸이 좋아지고 시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서 아들 부부 데리고 엑기스 달아주신 할머님을 찾아갔는데 할머님은 안 계시고 집이 폐가가 되어 있더래. 마을 분들께 그 할머님 어디 가셨냐고 물었더니 돌아가셨대. 돌아가셨다고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전혀 안 해주셔서 우리 가족은 그분에게 이런 은혜를 입어서 감사 인사드리러 왔다고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마을 분들이 하는 말이 그 할머니 말이에요. 자기 집 방 한 구석에 고양이 자세로 동사체로 발견됐어요. 그 자세 알죠? 고양이 앉아있는 자세. 다들 알 거야. 흔히들 식빵 굽는 자세라고 하잖아. 그 자세로 눈을 부릅뜬 채로 동사하셨다 하더라. 할머님이 젊을 적에 생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디서 배워서 고양이 엑기스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너무 효험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도 많아지니 돈도 많이 벌었대. 고양이를 어떻게 잡는 건지 엑기스를 만들 때면 아무도 근처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작업을 했는데 고양이 비명소리가 그렇게 앙칼졌다고. 지금도 고양이 비명소리가 귀에 울린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손살에 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 산 생명 잡는 일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돈맛 들이니까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 팔았고 그러다가 남편 목 부러져서 죽고 아들 딸들 멀쩡하게 살다가 간 자식이 한 명도 없대. 전부 다 사고사. 하나 남아있던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시신이 다 찢겨져서 죽고 난 뒤로는 약을 안 만드셨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벌 받다가 죽은 거라고 화를 내시던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 시부모님이랑 아들 내외가 할머니 묘 위치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내려오시는데 사람으로서 못할 짓 한 건 잘못이지만 어찌 보면 그분 인생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시부모님이 좀 우시더라. 엄마 친구분도 여동생에게 전해 듣고 좀 우셨다 하시더라. 돌아가신 할머님 인생 어찌 보면 너무 불쌍하다고 엄마랑 다른 친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야. 나도 옆에서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 두 번째 이야기, 라디오에서 들린 비명.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저는 어느 겨울날
정기 구독하던 월간지에 겨울의 심령 특집이라는 작은 소책자가 부록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작은 소책자였지만 한 부분이 유독 신경 쓰이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도 유령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기사의 제목과 함께 내용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영에게도 주파수가 있습니다. 녹음 기자나 녹음자가 가진 주파수가 영의 주파수와 연결된다면 영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읽는다면 주파수라니 사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심령 레코드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유령의 목소리가 녹음된다면 한 번에 유명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기사를 읽어나갔습니다. 그곳에 적힌 방법은 라디오 카세트 등의 녹음 기재를 준비해서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 상태로 하고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영계의 여러분, 만약 현세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계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그 외 몇 개의 주의사항도 써 있었습니다. 장난치는 기분으로 하지 말 것 등등으로 말이죠. 무척이나 간단한 방법에 놀란 저는 다행히도 당시 우리 집에는 적당한 라디오 카세트가 있어서 카세트 본체의 오른쪽 대각선 위에 장비되어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영계 녹음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2층짜리 주택집은 마주보는 2개의 방을 형과 나눠 쓰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실행하는데 걸리는 것은 형이 자기 방에서 수험 공부를 하고 있어서 형에게 잘못 걸리면 분명 얻어맞을 것이라는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걸리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녹음 체크를 해보니 큰 문제 없길래 잘 됐다 싶어서 심령 녹음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는 오토리버스로 60분 녹음이 가능했습니다. 18시 30분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작은 목소리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영계의 여러분, 만약 현세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계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불을 끄고 1층으로 내려와 저녁밥을 먹고 TV를 보며 60분이 경과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60분이 지나서 설레는 마음으로 2층에 올라 테이프를 재생시켜 봤습니다. 영계의 여러분, 만약 현세에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기계 앞에서 말씀해주세요. 내 대사 다음으로는 노이즈 같은 소리. 마이크의 성능이 나쁜 탓인지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조차도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이즈 같은 소리만 30분이나 듣고 있다 보니 지겨워져서 오토리버스로 테이프가 뒷면으로 돌아갔을 때 빨리 감기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라디오 카세트는 작은 레버가 붙어 있어서 그것을 밑으로 누르면 자동으로 빨리 감기가 되고 레버에서 손을 놓으면 그 다음이 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듣고 있을 때 레버를 누르면 빠른 소리가 들리니 혹시 남겨진 테이프에 무언가가 녹음되어 있다면 소리가 들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벼운 생각으로 레버에 손을 댔습니다. 거의 포기한 기분으로 레버를 누른 채 아무런 변화 없이 있다가 손이 느슨해졌을 때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녹음이 되어 있다는 생각에 즉시 레버에서 손을 떼자 잡음과 그곳에는 소리가 확실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철문을 여는 소리가 처음에 들리고 엄마를 부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목소리.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소리는 없었는데 서류를 뭔가로 고속으로 넘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허무하게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은 다시 철문을 닫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노이즈. 당황한 저는 형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냉정했다면 몇 개나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 텐데 머리까지 피가 거꾸로 솟고 전신의 모공에서부터 땀이 분출되는 등 격하게 동요하고 있었기에 안 됐던 것입니다.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형의 방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둬. 아무리 추궁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를 들려주었습니다. 테이프를 들은 형도 창백해진 얼굴로 이걸 내가 어떻게 해? 그도 그럴게. 이상하지 않아? 뭐야 이거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형은 저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테이프에 녹음된 소리의 이상한 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점. 이건 아무리 형이 아이 목소리를 흉내낸다고 해도 불가능했고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은 잡음이 전혀 없다는 점. 형은 다른 테이프를 카세트에 넣어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해서 카세트 녹음 레벨이 얼마나 낮은지 증명해 주었습니다. FM은 녹음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는 될 수 없잖아. 또한 형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문 열고 닫는 소리 말야. 저 문 소리랑 닮았어.
형은 그렇게 말하며 제 방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화장실 문 같은 버튼 타입의 문이라 경첩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나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험해보자 싶어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문을 힘껏 닫아보았습니다. 재생해보자 거의 같은 소리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 형이 맞지? 형이 장난친 거지. 저보다 더 멍해 보이는 형이 입을 열려고 하자 그때 아래층에서 있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 뭐 하는 거야? 주변에 민폐잖아. 그 후로 몇 번을 들어봐도 목소리나 그 밖에 알 수 있을 만한 소리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너 저주받는다 정말. 형의 말에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울기 시작했고 형이 그만 울어. 지워 어쨌든 지워버려. 저주받을지 뭔진 몰라도 이런 것은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며 형은 빨리 감기 레버를 몇 번이고 누르거나 되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뭔가를 눈치챈 듯 녹음된 부분을 빨리 감자. 어째서인지 우연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추르추르하는 소리에 억양이 살려줘로 들려왔습니다. 형도 저도 정신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녹음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도 형과 가끔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살던 사람이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가 그게 아니면 다른 장소에 갇혀진 채 그대로. 어쨌든 그 보잘것없던 소책자를 지금도 조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숙사 방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시선. 가끔 군대에서는 군대에 바라는 점 또는 개선해야 할 점, 불만을 이름 없이 편지에 적는 걸 하거든. 무기명으로 하지만 잘 적지는 않아. 왜냐하면 개선이 안 되거든. 그런데 이걸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군대에서의 자살을 방지하는 건데 군대에서의 자살은 문제가 많아. 상사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하면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어떤 쪽지에 죽고 싶다라는 식의 쪽지가 나온 거야. 그래서 필적을 조사해서 누군지 찾았는데 그 문제의 생도는 자기 기숙사 방이 무섭다는 거야. 그 방에 있으면 누군가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너무 무섭대. 그런데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여장교랑 사관생도가 몰래 사귀고 있었는데 둘이 엄청 사랑했어.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지도 못한 채로 사관생도로부터 여장교는 이별 통보를 받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헤어진 생도의 기숙사방 앞 나무, 그 나무에 목을 맨 거야. 창문을 열면 그 나무가 보이는데 그런데 매번 그 방에 들어가서 생활하던 신입생도들은 자꾸 창문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하더래. 그리고 다른 일도 있었대. 처음 훈련소에 신병들이 들어가면 전국 각지에서 오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 그 훈련소의 교관 중 한 명이 좀 짓궂은 장난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훈련받기 위해 집합을 하면 매번씩 웃으며 혹시 너희 중에 귀신 보는 놈 있냐? 라고 물었대. 그런데 하루는 어떤 신병이 손을 들더래. 그래서 그 교관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었고 그 신병이 손으로 한 장소를 가리켰어. 그곳은 운동장 구석에 축구 골대가 있는 곳인데 교관이 그러면 어떤 귀신이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신병이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입니다라고 했대. 그리고 다음에 또 갓 들어온 신병들에게 교관은 똑같은 질문을 했어. 또 한 명이 볼 줄 안다고 했는데 교관이 어떤 귀신이냐고 물었더니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귀신입니다라고 하더란 거야. 똑같은 대답에 신기하기도 하니까 진짜인가 싶어서 그 귀신이 어딨냐고 물었더니 단상 쪽에 있다고. 교관이 서 있는 단상 근처라고 하더란 거야. 그리고 얼마 후 그 교관이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와서 이것저것 하는데 어머님이 같이 좀 갈 데가 있다면서 어딜 데리고 가더란 거야. 거기가 무당집이었는데 그 무당이 보자마자 너 귀신 놀리면 못 써. 계속 장난쳤지? 라고 하더란 거야. 그 교관이 섬뜩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무당이 널 노리고 있을 테니 다시는 장난치지 말라고 하더래. 그 교관은 다시 복귀를 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어. 또다시 몇 번의 신병이 가고 무료했던 그 교관이 무당의 당부를 잊고 또 장난을 친 거야. 사람 습관이 참 무서운 거거든. 너희들 중에 귀신 볼 줄 아는 놈 있냐? 라고 하니 한 명이 손을 슬쩍 들더래. 그래서 그 교관이 진짜겠지? 귀신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었더니 신병이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말했대. 교관님 뒤에 엎혀서 웃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의 염주와 공포의 기억. 난 어릴 때부터 별의별 것을 다 보고 살아왔어. 5살 때 부모님이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셔서 언니랑 오빠랑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
할아버지 댁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원래 의사셨어. 근데 옛날부터 영감이랄까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분이셨어. 그런 것 때문에 의사 일이 힘드셔서 40 되기도 전에 의사를 그만두셨어.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집안 자체가 전부 그런 편이야. 우리 집안이 좀 간이 큰 편이라 신경 안 쓰고 살았지만 어릴 때라 그런지 할아버지와의 일화들이 지금껏 살아오는 내내 불쑥불쑥 기억이 나곤 해. 옛날에 성황당이었던 버려진 사당 옆을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나를 묘한 눈길로 보셨어. 너무 알 수 없는 눈빛이길래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할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버려진 사당을 보시며 인사하고 가거라라고 하셨어. 어린 마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어서 꾸벅 인사를 했지.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할아버지가 절이나 여행 갈 때 날 많이 데리고 가주셨어. 솔직히 7살 이전 기억은 충격적인 일이나 인상 깊었던 일들 빼곤 거의 기억이 안 나잖아. 근데 5살 때 유일하게 명확히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 중복날 할아버지랑 손을 잡고 절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마을 저수지를 지나는데 내 또래 애들이 억새풀이 막 자라난 데서 술래잡기하고 노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애들 노는 것을 보는데 할아버지가 멈춰 서더니 너 뭐 보는 거니? 하고 묻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애들이 놀고 있어서 하고 손가락질 했더니 할아버지가 또 묘한 눈길로 날 보셨어. 언니랑 오빤 초등학생이었고 어린 내가 그 시골 구석에서 뭐하고 놀겠어. 그래서 부러운 듯이 애들 노는 것을 한참 보는데 할아버지가 가자면서 막 손을 끌었어. 그러다가 남자애 하나가 날 딱 쳐다보는 거야. 흠칫 놀라서 그냥 있는데 남자애가 날 쓱 응시하고는 다시 애들한테로 뛰어갔어. 그런 뒤 집 가는 내내 할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어. 그리고 그날 밤에 난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 웃는 소리에 놀라 눈을 떠보니 저수지에서 봤던 그 애들이 내 몸 위에 서 있는 거야.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키득키득 웃으면서 여자애들, 남자애들 전부 웃으면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같이 다들 눈이 없더라. 넌 몇 살이니? 이름이 뭐니? 우리랑 놀래? 뭐하고 놀래? 너랑 놀면 좋을 것 같아. 네 목을 조르면 재밌을 거야. 네가 죽으면 더 재밌겠지. 키득키득 웃으며 재밌는 놀이라도 하듯 이야기하며 쳐다봤어. 어릴 때 겪은 거라 그런지 지금도 가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악몽을 꿔. 할아버지는 그것들이 초동이라고 하시면서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이라고 하셨어. 물에 빠졌기 때문에 눈이 없었던 걸까?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 바로 그 애들은 순수해서 더 무서운 존재고 끈질긴 거야 라고 하시며 내 머리를 단발로 잘라버리셨어. 아무튼 머리를 자르고 나서 할아버지가 초하룻 날 밤이면 깨끗한 물에 창포로 머리를 감기시킨다거나 머리맡에 나무 토막이나 물을 담은 접시를 두는 일이 많아졌어. 손이나 발에 염주나 옥을 채우기도 하셨고 말야. 내가 무언가를 보는구나 하고 제대로 깨닫고 구별할 무렵은 초등학생 4학년이었어. 할아버지가 네가 보는 그것들은 다 따지고 보면 네 친구의 할머니고 네 부모님 친구분, 어머니 다 그런 분들이라며 널 해칠 일이 없다고 하셨어. 네가 그것들을 볼 수 있으니 반갑다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주셔서 사실 지금도 공포에 떨고 그렇진 않아.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힘든 적은 없었어. 가위 눌릴 때 내 허벅지를 쥐어뜯는 여자나 목을 조르면서 배시시 웃고 있는 모르는 아저씨도 그렇다고 치는 편이지. 그런데도 그런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것이 있다면 혼자 집에 있을 때 가끔씩 보이는 손과 발, 그리고 머리카락이었어. 막 전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열린 문틈이나 서랍, 창문, 복도 끝 모퉁이 그 사이사이로 손과 발, 머리카락이 보였어. 세수를 하는데 세면대 밑에 발이나 머리카락이 보인 적은 많았고 잘 때 뒤척이다가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내 베개 옆에 놓여진 손이나 발, 머리카락이 보이면 차라리 내가 꿈꾸나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냥 부엌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열린 장지문 사이로 턱하니 놓여진 손이나 물 마시려고 식탁 옆 냉장고 쪽으로 가는데 식탁 의자 아래 놓여진 발은 정말이지 무서웠어. 차라리 아예 몸 전체가 다 보여지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보이니까 소름이 돋다 못해 어깨가 으슬거릴 정도였어. 할아버지는 그게 그들이 못다 가져간 흔적이라면서 소금물 한 동이를 집 중앙에 걸어두시더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뒤로도 아주 가끔씩이긴 했지만 보이긴 했어. 이게 도대체 무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는 데다 들은 적도 없어. 내가 20년이 넘도록 정보를 얻고 듣고 읽고 하면서 습득한 것들 중에 이런 건 정말이지 없었어.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무시하라고만 할 뿐.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아. 그걸 만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컴퓨터 하려고 앉는 순간 책상 밑에 발을 보고 말았지 말야. 지금 다시 내려다보면 없어져 있을 거야. 어디론가로 가서 의자 아래든 장롱 아래든 또다시 다른 누군가의 눈에 띄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틈이라는 것은 열림과 닫힘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들어. 문지방도 비슷한 개념인 거야. 문이나 창문, 서랍은 아예 확 열어 젖혀두든지 아니면 꽉 닫아. 그 사이로 보이는 머리카락에 놀라질 않길 바래. 5번째 이야기, 강남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 내가 알던 그 친구는 나이트클럽에 살다시피 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커서 소위 말하는 꽃미남 같은 그런 친구야.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갈 때마다 여자친구도 자주 바꾸는 그런 친구였지. 친하게 지내기엔 좀 문제가 있는 친구랄까? 하지만 동성 친구들에겐 덜 나위 없는 좋은 친구였어. 그런데 그 친구가 한 번은 2살 연상의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어. 2달 사귀더니 그새 질려버린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어.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 많이 사랑했던 탓인지 죽자 살자 그 친구에게 매달렸고 친구는 그 모습에 더 정이 떨어졌는지 매몰차게 길 한복판에 두고 와버렸대. 본론은 지금부터야. 그 친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혼자 살았어.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면 창피한 습관이긴 한데 겁이 많아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문이란 문은 다 잠궈놨었어.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오자마자 문부터 잠그더니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대. 그런데 내 경우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도 문은 안 잠그는데 얘는 문을 꼭 잠그고 샤워를 했대. 그런데 도중에 문이 끼익 하고 살짝 열리더란 거야. 그래서 씻다가 문을 제대로 안 잠갔나 싶어서 다시 문을 잠갔대. 그런데 한참 씻다가 또 끼익 하고 열리는 거야. 친구는 갑자기 소름이 돋으며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문틈 사이로 뭐가 있나 쳐다봤대. 그리고 기절했다는 거야. 뭐였냐면 헤어진 그 여자가 문틈 사이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 물론 여기서 끝났다면 아 그 여자 스토커였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말이야. 기절하고 대낮이 되어서야 화장실에서 깨어난 친구는 얼른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대. 그리고 일어나서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군가 쿵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더래.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경찰입니다. 잠시 조사할 게 있습니다. 사복 경찰 2명이 있더래. 딱히 잘못한 건 없으니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경찰들이 자기한테 어젯밤에 뭐 했는지 어디 있었는지 묻더란 거야.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집에 왔다고 말했더니 새벽 2시쯤엔 뭘 했냐는 거야. 그래서 그때쯤엔 샤워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더니 경찰이 누구시 아시죠? 연인 관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새벽 2시경에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어제 그 시간에 봤던 그 여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6번째 이야기, 경기도 민박집에서의 섬뜩한 고양이 소리.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같이 경기도에 있는 계곡으로 놀러 갔었거든. 다들 학생인데다 용돈을 타섰으니까 성수기 펜션 값은 부담스럽고 2박 3일 주말이다 보니 더 비싸서 온 웹을 다 뒤져서 민박집 하나를 찾았어. 그것도 정식 홈페이지도 아니고 민박집들 이름 목록 쫙 적혀있는 곳에 가격만 딱 적혀있는 그런 곳이었어. 전화해보니 다행히 예약이 비었다고 하시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선택이지. 경기도라고 해도 완전 외곽이라서 성수기인데도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행지라기보단 완전 시골 느낌이었어. 민박집은 진짜 산속에 있었는데 픽업도 해주시고 계곡은 걸어서 가까웠기 때문에 차라리 조용해서 좋다며 신나했었어. 그 민박집은 기역자형으로 생긴 낡은 한옥 같은 곳이었고 생각보다 꽤 넓었어. 주인 아줌마 아저씨는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계셨고 11시까지는 우리가 있는 곳 별지에 계신다고 하더라. 지금 생각하면 여자들끼리 밤을 혼자 지낸다는 게 위험할 수 있지만 당시 우리는 밤새도록 먹고 떠들 생각에 완전 들떠 있었어. 어른들이 없으니 시끄럽다고 할 사람도 없을 테고 어른 없이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었으니까. 민박집은 낡고 허름해서 지저분하긴 했지만 가격도 싸고 과장 좀 보태서 별채 펜션이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우린 신나 있었을 뿐이었어. 집 놓고 보니까 집이 기역 형태로 있으면 주변에 못 쓰는 공구 같은 거나 항아리 이런 게 있고 뒤에는 다 숲이더라. 그리고 그 당시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비어있는 왼쪽 아래 부분에 지하창고 비슷한 게 있었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거기엔 학교 체육창고 같은 철문이 있었거든. 성인 여자 팔을 쫙 벌릴 정도의 폭이라 그리 크진 않아서 그냥 비료나 잡동산 이들을 넣어두는 곳이라고 여기고 말았지.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겼어.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좀 놀고 과자 뜯고 하니 시간이 벌써 엄청 늦었더라. 낮에 계곡에서 무리하게 놀았는지 다들 피곤에 쩔어서 TV에서 해주는 터미네이터를 보고 있었어. 근데 어디서 갑자기 고양이가 엄청 시끄럽게 우는 거야. 처음엔 그냥 야옹야옹하고 말았는데 나중엔 점점 소리가 커지더니 고양이 특유의 찢어지는 소리 알지? 꼭 아기들 우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완전 높은 톤으로 발악하는 소리랄까. 그때가 새벽 1시쯤이라 그 소리 말고는 완전 조용하고 벌레 소리만 들릴 정도라 고양이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디서 개하고 싸우나 싶었어. 그래서 나랑 2명이 과자라도 던져주려고 문 열고 나왔거든. 근데 나가서 마당에 고기 구워 먹던 마루에 나가니까 고양이 소리가 거짓말처럼 딱 멈춘 거야. 우리 보고 놀라서 도망갔나 싶어서 찾아봤는데도 없고 너무 어두우니까 일단 다시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또 고양이가 우는 거야. 고양이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었어. 그래서 친구 중 한 명이 창문 열고는 시끄러워 이랬는데 알아들은 건진 몰라도 조용해지는 거야. 이제 좀 살겠다 싶어서 다시 TV를 보다가 하나둘씩 잠들기 시작했어. 밤새고 놀기는커녕 진짜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눈이 막 감기는 거야. 막 잠들려고 선잠 들었는데 갑자기 고양이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야. 진짜 쌍욕하고 싶은데 참고 억지로 잤거든. 해 뜨기 직전까지 고양이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전부 다 잠들었다를 반복하니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 아침에 다들 고양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다면서.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으로 먹고 주인 아주머니가 별채에 오셨길래 아줌마한테 말을 했어. 고양이가 너무 우는데 여기서 기르는 거냐면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고양이 요즘은 안 그러더니 사람들이 와서 신났나 보네. 라고 하시길래 여기서 기르는 고양이에요? 라고 되물었는데 아주머니가 질문에 대답 안 하고 밤에 벌레 안 물렸어? 풀벌레가 독해. 이렇게 말을 돌리시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이튿날에도 계곡에 갔는데 숲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 또 금방 어두워져서 민박집으로 돌아왔거든. 근데 다들 샤워하고 늦은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막 끓이고 있는데 고양이가 또 막 우는 거야. 이때다 싶어서 아줌마한테 말하려고 별채에 가려고 보니까 아직 밤 10시 정도였는데 불이 꺼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온 김에 고양이를 찾아보려고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면서 친구 2명하고 집 주변을 돌았어. 근데 그 지하창고 같은 곳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얼마나 안에서 울어대면 그 소리가 철문 사이로 크게 들릴까 생각하니 안에 갇혀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불쌍하더라. 무섭긴 한데 친구 앞에 1명 세우고 뒤에 1명 세우고 가운데 껴서 계단을 내려갔어. 아니나 다를까 철문 하나 두고 소리가 엄청 들려오는 거야. 앞에 있던 친구가 손으로 텅텅 두드리니까 소리가 딱 멈추더라. 셋 다 막 깔깔거리면서 나는 새우깡 주려고 봉지 흔들고 있었고 앞에 애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음과 동시에 문이 먼저 열렸어. 열렸다기보단 틈이 생긴 거야. 열리면서 도어 체인 그걸 안쪽에서 해놓은 것처럼 문이 끼기 결리더니 철커덕하고 체인에 걸렸어. 그리고 문이 손넓이 정도로 틈이 생겼는데 그 순간 우리 셋 다 얼어서 억소리도 안 나더라. 핸드폰 후레쉬 빛이 닿은 그 손바닥만 한 틈 사이로 웬 여자가 있는 거야.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 눈이 빛에 반사돼서 반짝하니까 그제서야 사람 형체가 보이더라. 그리고 얼굴을 그 틈 사이에 두고 우릴 쳐다보는 거야. 심장이 멎는다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평생 동안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웠던 건 처음이었어. 내가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인데 기담에 나오는 엄마 귀신보다 따 기천배는 더 섬뜩했어. 셋 다 그 계단에 한 계단씩 서서는 다시 올라갈 생각도 못하고 따 걸어붙어서 서 있었거든. 그때 내가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뒤에 내 친구는 어깨를 부서질 듯 잡고 있고 나도 내 앞에 친구 어깨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입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며 보는 순간 야웅하고 우는 거야. 순간적으로 이 여자는 미친 거 아니면 사람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 여자가 입으로 고양이 소리를 내는 그 순간에 우리 셋 다 소리 지르며 방까지 뛰어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문 다 잠그고 방에서 TV 보고 있던 다른 2명 껴안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을 횡설수설 말했더니 우리가 들어오고 난 뒤 고양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리 방에 있던 애들이 이야기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너무 거짓말일 수가 없는 표정이더래. 아무튼 그래서 민박집 아줌마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경찰에 신고하나 마나 하다가 결국 신고는 안 했어. 일단 차가 없던 우리는 꼼짝 말고 아침까지 있어야 하잖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니까 민박집 아줌마랑 이야기했던 것도 이상한 거야. 우리가 고양이 이야기했을 때 그 고양이 존재를 알았던 거잖아. 오후 1시에 퇴실인데 다들 뜬 눈으로 밤새다가 아침 일찍 콜택시 부르려고 전화해서 어디 민박이라고 하니까 내비게이션에도 그런 곳은 없다는 거야. 어쨌든 겨우겨우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내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고기 구워 먹던 마루 위에 새우깡 껍질이 있더라. 그 밤에 내가 들고 있던 새우깡 봉지를 그 창고 앞에 내팽개치고 달려나오고 아무도 밖에 안 나갔을 뿐더러 택시에 타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그 봉지는커녕 마루 근처에도 가지 않았잖아. 마루엔 분명 아무것도 없었고 말야. 그런 밤에 누가 새우깡을 먹고 봉지를 그곳에 버렸을까? 지금도 밤에 혼자 있을 때 고양이가 울면 아직도 그 여자 눈이 떠올라.